우리 집은 늘 따뜻한 밥 냄새가 났다. 그것이 성은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스치는 감각이었다. 현관문을 열면 된장찌개의 구수한 김이 복도까지 흘러나왔고 그 끝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 주걱으로 냄비를 저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뒷모습. 성은이는 그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32평짜리 국민평형이었는데 아빠는 늘 그 집을 궁궐이라 불렀다. 내 궁궐에 왜 신발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 하며 웃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동생 민우가 헐레벌떡 현관으로 달려나가 운동화를 정리했다. 아빠는 그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 가족은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 사이의 신뢰야말로 이 세상 모든 관계의 뿌리라는 것. 아빠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성은이의 아버지는 중학교 도덕교사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학부모 상담 시간이면 어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자랑스럽게 할 때면 아빠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런 아빠가 좋았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누구 앞에서든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성은이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던 엄마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또래 엄마들보다 늘씬하고 화사했으며 입이 크고 웃음소리가 시원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가면 엄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적어도 성은이가 알기로는 그랬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고 주말마다 둘이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20년 넘게 연애하는 부부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엄마는 당연하지 우리 아빠만큼 좋은 남자가 어딨어 하고 대답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성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가을 운동회 날이 있었다. 2인 삼각 달리기에서 성은이가 파트너와 함께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아빠는 관중석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양복 바지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성은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울지마, 우리 딸 아프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성은이는 아직도 기억한다. 자기 무릎보다 아빠의 얼굴이 더 아파 보였기 때문이다. 보건실에서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엄마가 도착했다.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아빠의 바지에 묻은 흙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양복 새로 산 건데 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었다. 아빠도 웃었다. 그 둘이 나란히 앉아 성은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장면은 마치 교과서에 실릴 법한 가족 사파 같았다. 성은이는 그때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다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저녁 식탁은 언제나 네 사람이 함께였다. 아빠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았고 식사 중에는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아빠는 그것을 가족 보고 시간이라 불렀다. 민우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날에는 아빠가 냅킨으로 테이블 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왜 주먹보다 말이 더 강한지를 설명했고 성은이가 수학 시험을 망친 날에는 엄마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며 등을 토닥였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빠가 늘 말했기 때문이다. 이 식탁에서만큼은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 대신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한다고. 성은이는 그 규칙을 성경 말씀처럼 믿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성은이에게 가족은 자랑이었다. 친구들이 부모님 싸우는 이야기를 할 때면 성은이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자랑처럼 들릴까봐. 실제로 부모님은 성은이와 민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다. 의견이 다를 때면 아빠가 먼저 물러났고 엄마가 당신이 맞아 하며 웃으면 아빠는 아니야 네가 맞아 하고 받았다.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그 묘한 양보의 핑퐁이 끝나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혹은 얼마만큼이 진짜였는지를 성은이는 나중에야 의심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성은이의 반 친구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다. 엄마가 아빠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문자를 발견했다고 했다. 성은이는 한참을 들어주다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와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아빠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고요한 모습을 보며 성은이는 안도했다. 우리 집은 다르다고,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때 아빠가 고개를 돌려 성은이를 보았다. 왜 그래? 우리 딸 무슨 걱정 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성은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17살의 성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자기 집이라고 믿었다.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한다던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늘 남아 있었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성은이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성은이는 아직 몰랐다. 집안 가득 퍼지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어쩌면 무언가를 덮기 위한 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완벽한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고였다는 것을. 하지만 17의 성은이에게 경고를 읽을 눈은 없었다. 그 눈이 뜨이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아빠는 성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그 말이 축하인 줄만 알았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의 성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 소재대학에 합격한 성은은 통학을 택했다. 편도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지만 기숙사비를 아끼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여전히 저녁 식탁에서 가족 보고 시간이 이어졌고 성은은 그 시간이 좋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은이 대학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과선배 한 명의 이름이 종종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건 대학 1학년 가을이었다. 같은 학과 2학년 선배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아빠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남자를 볼 때는 손만 보지 마라, 눈을 봐라. 눈이 흔들리는 놈은 마음도 흔들린다. 엄마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손도 중요하긴 해. 성은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엄마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손 큰 남자가 좋더라고. 아빠가 헛기침을 했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성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가 원래 좀 거침없는 성격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엄마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성은이 주말에 선배와 데이트를 다녀왔다고 하면 엄마는 어디까지 했어? 라고 물었다. 영화 봤다고 대답하면 영화만 봤어? 라는 말이 돌아왔다. 뭘 더 했겠어요? 성은이 짜증을 내면 엄마는 대학생이 뭘 그렇게 보수적이야? 라고 웃었다. 마치 딸이 아닌 친구에게 하는 말 같았다. 아니, 친구에게도 하지 않을 말이었다. 겨울이 되자 아빠도 합류했다. 어느 저녁 성은이 남자친구와 크리스마스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느닷없이 말했다. 남자가 모텔을 잡자고 하면 절대 싼 데로 가지 마라. 자기 여자한테 돈 아끼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성은은 숟가락을 놓았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태연하게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도 이제 어른인데 뭘 숨겨. 엄마는 맞아라며 맞장구를 쳤다. 성은은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불쾌함의 정체를 정확히 집어내기 어려웠다. 부모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 꼭 나쁜 일일까? 혹시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식탁에 앉으면 어깨가 굳었고 엄마 아빠의 눈을 마주치기가 꺼려졌다. 진짜 소름이 끼친 것은 겨울방학 때였다.
민우가 중학교 3학년이던 그 해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고 15살 민우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엄마가 민우를 보며 말했다. 민우도 이제 슬슬 관심 생길 나이네. 누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빠가 웃으며 거들었다. 남자는 원래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너무 늦으면 오히려 이상해. 성은은 그 순간 숨이 샜는 것 같았다. 민우의 표정을 봤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성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아빠 진짜 이상해. 민우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엄마가 돌아보며 말했다. 뭐가 이상해.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딨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숨기는 거 없는 가족이잖아. 숨기는 거 없는 가족. 그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우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새벽, 성은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빠의 목소리였다. 낮게 깔린 성은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음성이었다. 그 여자가 뭔데 네가 그래. 엄마가 대꾸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너야말로 등산 그 모임에서 그 여자 쳐다보는 눈이 어떤데. 아빠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네가 먼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따져. 그 말에 엄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시작이라니 우리 둘 다 동의했잖아. 합의한 거잖아. 근데 선을 넘은 건 당신이야. 합의, 선. 성은은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멈추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따로 연락한 거 나 다 알아. 등산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카톡 주고받은 거. 아빠가 낮게 내뱉었다. 너도 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성은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엄마의 울음이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위로보다 훨씬 무서웠다. 성은은 벽을 짚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이미 들어버린 말들은 지울 수 없었다. 등산 모임 그 여자 합의 선을 넘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조합되었다가 흩어졌다. 뭔가 거대한 것이 금이 가고 있었다.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이 차려져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된장찌개를 떠담았다. 민우가 졸린 눈으로 앉았고 성은도 자리에 앉았다. 엄마가 성은을 보며 웃었다.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성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잘 잤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것이 무서웠다. 이 가족에게서 거짓말을 배운 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빠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좋다. 등산이나 갈까? 엄마의 손이 찰나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 짧은 정지를 성은은 놓치지 않았다. 좋지. 라고 엄마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성은의 귀에는 더 이상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햇살이 고르게 퍼져 있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고 창밖에서는 참새가 울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그 아름다움이 성은의 위장을 뒤틀었다. 밥을 한 숟가락도 삼킬 수 없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성은은 생각했다. 아빠가 늘 말했던 그 문장,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한다. 그 밥상이 이미 썩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썩어 있었다면 자신은 그 위에서 17년을 먹고 자란 것이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작은 소리였지만 성은의 귀에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울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흘렀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이었지만 성은에게는 계절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실감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여전히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을 흘렸고
어머니는 여전히 머리칼을 한쪽으로 넘기며 웃었고 민우는 여전히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자기 밥그릇만 쳐다봤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성은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에 들었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고 아버지가 등산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식도가 조여왔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민우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감각에는 이름이 없었으므로 전할 방법도 없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요가원 오전 수업이 있다며 먼저 나갔다. 아버지는 학교 행사 준비가 있다며 뒤이어 현관을 나섰다. 민우는 학원에 갔다. 성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3월의 햇볕이 비치고 있었지만 아파트 안의 공기는 습하고 정체된 듯 느껴졌다. 세탁기가 욕실에서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소파 쿠션 위에 어머니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두고 간 것이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다. 성은은 처음에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다. 눈길을 돌렸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하지만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그 검은 화면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고 2달 동안 성은의 내부에서 자라난 의심이라는 것이 마침내 손가락을 움직였다. 비밀번호는 민우의 생일이었다. 한 번에 풀렸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이 떴다. 상단에 요가원 관련 단체방이 있었고 친척 모임방이 있었고 그 아래에 이름이 없는 단체방이 하나 있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방 제목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4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이었다. 성은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을 눌렀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알고 싶었다. 알아야만 이 2달간의 구역질이 끝날 것 같았다. 대화방을 여는데 1초가 걸렸다. 그 1초 뒤에 성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데에는 3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사진이었다. 영상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아버지의 등이 있었다. 모르는 여자의 몸이 있었고 모르는 남자의 손이 있었다. 4사람이 한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표정들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인지 손이 떨려서 닿은 것인지 성은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웃음이었고 그 웃음은 성은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듣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음색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니, 떨어뜨렸다. 소파 쿠션 위로 휴대폰이 화면이 위를 향한 채 떨어졌고 영상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다. 성은은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구토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없었으므로 위산만 올라왔다. 목이 타고 눈에서 물이 났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구역질의 반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를 닮은 얼굴. 그 사실이 성은을 한 번 더 토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이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성은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커튼도 치지 않아 기울어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며 성은아 밥 먹었어 하고 물었다. 성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아버지가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혔다. 성은은 2사람이 거실로 완전히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다. 엄마 카톡 봤어.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다. 외투를 벗으려던 동작이 중간에 정지했다. 아버지는 성은의 얼굴을 보았다.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3초의 침묵이 성은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성은아, 그건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성은은 오히려 숨이 막혔다. 준비된 대사 같았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겠다는 태도였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성은아 앉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성은은 앉지 않았다.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앉으면 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합의한 거야. 성인들끼리 동의해야 하는 건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일종의 운동 같은 거야. 취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 취미, 스포츠. 아버지는 정말 그 단어를 사용했다.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한다고 수백 번 말했던 사람이 자기 딸 앞에서 그 행위를 스포츠라고 불렀다. 성우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선을 찾으려 했다. 운동의 날 달리기 응원을 하던 얼굴, 성적표를 보며 수고했다고 웃던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성은은 물었다. 그러면 그때 등산 모임에서 만난 그 여자도, 엄마가 울었던 그날 밤도 전부 그거였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아빠가 규칙을 안 지켜서 내가 화난 거였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칙, 합의, 동의. 이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있었다. 비밀의 세계에도 나름의 문법이 있었다. 성은은 그 문법이 자기 가족의 식탁 위에서 수년간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밑에서 밥을 먹고 웃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발밑이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다. 성은은 한 가지만 물었다. 그만두실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았다. 그 시선의 교환 속에서 성은은 답을 읽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성은아, 이건 엄마 아빠의 사생활이야.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성은은 더 듣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없었으므로 책상을 문 앞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려면 슬픔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슬픔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감정이었다. 이름이 없는 감각.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인식. 뿌리째 뽑힌 식물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일주일 뒤 성은은 학교 근처 고시원에 방을 구했다. 창문이 작고 천장이 낮은 한 평 반짜리 방이었다. 짐을 쌀 때 어머니가 말했다. 1억이야 하고 웃듯이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지갑을 꺼내며 돈이라도 가져가라고 했다. 성은은 받지 않았다. 민우의 방 앞을 지날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우가 책상에 앉아 있는 등이 보였다. 성은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같이 가자고 해야 하는지, 너도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야 하는지, 어떤 말도 15살 동생에게 건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성은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고시원 방에서의 첫밤 성은은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에게 말하면 부모님의 비밀이 세상에 나간다. 상담사에게 말하면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된다. 혼자 삼키면 이 감각이 자기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다. 어느 쪽을 택해도 성은은지는 고시원 첫 번째 밤이 지나고 두 번째 밤이 왔고 세 번째 밤도 왔다. 성은은 그 좁은 방에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1.5평의 공간은 관 같았지만 적어도 그 관 안에는 거짓말이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천장의 얼룩을 세다 보면 새벽 4시가 되었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었다. 엄마를 닮은 자기 얼굴.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봄학기가 시작되었다. 성은은 수업에 출석했고 과제를 제출했고 학교 도서관 근로장학생 자리를 얻었다. 주말에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떡볶이 국물이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었을 때도 성은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통증은 오히려 반가웠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아버지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다. 성은은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것이 더 아팠다.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딸이 떠난 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었다. 성은은 연락처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차단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부모를 의식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냥 울리도록 두었다. 벨소리가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민우에게는 딱 한 번 문자를 보냈다. 밥 잘 먹고 다녀. 마침표 하나까지 오래 고민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성은은 동생이 자기를 원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생도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성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2학년이 되었고 3학년이 되었고 4학년이 되었다. 성은은 경영학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다. 교수들은 그녀를 성실한 학생이라 불렀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은은 성실한 것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멈추면 생각이 났다. 어머니 휴대폰 화면에서 본 것들이, 아버지가 운동이라고 취미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래서 성은은 계속 움직였다. 과제를 했고 일을 했고 자격증 시험을 봤다. 졸업과 동시에 중견식품회사 경영지원팀에 입사했을 때 성은의 이력서에는 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텅 비어 있었다. 회사에서의 성은은 유능했다. 보고서를 정확하게 썼고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발언했으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차갑다고 했고 일부는 도도하다고 했다. 성은은 그 평가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까워지면 결국 보여주어야 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과거를. 그것은 성은이 절대로 열 수 없는 서랍이었다. 회사 생활 3년차 겨울 거래처 미팅에서 경환을 처음 만났다. 그는 건축자재 회사 영업팀 과장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첫 미팅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성은이 놓친 계산서, 오류를 조용히 메모지에 적어 건넨 것뿐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성은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성은은 그날 밤 고시원보다는 넓어진 그러나 여전히 좁은 원룸 침대 위에 누워 그 메모지를 꺼내보았다. 깔끔한 글씨체였다. 숫자 7에 가로획을 긋는 사람이었다. 성은은 메모지를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몰랐다. 이후 업무상 만남이 반복되었고 경화는 매번 같았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친절하되 선을 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함께 식당에서 나오며 경환이 물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를 하나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성은은 반사적으로 거절하려 했다. 입술이 먼저 움직여 괜찮다고 말했다.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낯설었다. 전시회에서 그들은 그림 앞에 나란히 섰다. 경환은 그림을 보면서 이건 슬프다고 말했다. 성은은 그를 보았다. 슬픈 것을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와 정반대인 사람. 교제 6개월이 지나도 성은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는 질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뱃속이 뒤틀렸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썩게 만들었다. 성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자기 자신이 썩는 쪽을 택했다. 교제 1년이 되던 날 경환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는 아니었다. 열쇠였다. 자기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 열쇠라고 했다. 함께 살자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성은은 열쇠를 내려다보았고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성은은 경환의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웃음과 저녁마다 했던 가족 보고, 시간과 거짓말은 밥상을 썩게 한다는 그 문장과 어느 날 소파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휴대폰과 그 안에서 본 것들과 운동이라고, 취미라고, 스포츠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이러기야 하고 웃던 어머니의 표정과 민우의 뒷모습과 고시원의 형광등 얼룩까지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한 적 없는 것들이 거실 바닥 위로 쏟아졌다. 성은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이미 너무 오래 마른 땅이었다. 경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손을 뻗어 성은의 손등을 잡았다. 힘을 주지도 빼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성은은 그 온기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의 눈물이었다. 결혼은 그의 가을에 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은 3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성은 측 하객석에는 대학 동기 둘과 회사 동료 셋뿐이었다. 경환의 부모님이 예식장에 들어왔을 때 성은은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성은의 양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고 말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아프도록 따뜻했다. 시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았다. 시어머니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시아버지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갈 때면 시어머니는 성은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물어보았고 시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성은이 앉을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성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믿었고 그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는 가끔 성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우리 성은이 고생 많았지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성은은 매번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다. 세상에 이런 어른이 있다는 것을, 이런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은은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간절하게 믿고 싶었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전화로 우리 딸이라 부른 날 성은은 끊고 나서 한참을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이곳이 내 자리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 곁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일까? 성은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다. 경환이 운전대를 잡고 성은은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딸기 생크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성은이 직접 전날 밤 퇴근 후 백화점 지하에 들러 예약해둔 것이었다. 경환이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고 창밖으로 경기도 외곽의 이른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마다 물이 올라 있었다. 성은은 그 풍경이 좋았다. 시댁으로 가는 이 길이, 이 계절이, 이 조용한 차 안의 공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이동이라고 느꼈다. 시어머니 댁 마당에 차를 세웠을 때 성은은 현관 앞에 낯익은 신발이 놓인 것을 보았다. 남성용 등산화 한 켤레, 여성용 가죽 뮬 한 켤레.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다.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손끝이 차가워지고 케이크 상자를 잡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등산화의 옆면에 붙은 흙자국, 그 특유의 패턴. 아버지는 늘 같은 브랜드만 신었다. 그리고 가죽 뮬, 엄마가 외출할 때 신던 것과 같은 색이었다. 안 돼. 아닐 거야. 성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 엄마의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오며 환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마침 잘 됐다. 오랜 친구분들이 오셔서. 이쪽은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분들인데 벌써 10년도 넘은 인연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성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도 돌아보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귀걸이가 흔들렸고 입술에는 연한 핑크색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엄마는 성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혹은 자기 딸이 아닌 타인을 보듯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그 맑음이 성은의 위장을 뒤틀었다. 시아버지가 소파 옆 의자에서 일어나며 성은에게 자리를 권했고 시어머니는 이분들 성함이하고 소개를 시작했다. 성은은 듣지 못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자신의 손이 남의 손 같았다. 경환이 뒤에서 들어오며 인사를 했고 아버지가 일어서서 악수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경환 씨라고 했죠.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경환이 웃으며 받았다. 성은은 그 악수를 보면서 속이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전혀 모른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내 부모라는 것을, 내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알고 있다. 자기 딸이 여기 시집 온 것을 알면서 온 것인가? 알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것인가?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 미역국,
성은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미역국을 칭찬했고 엄마가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네 집처럼 편하다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먹어주시니 보람있네요. 성은은 그 손이 맞닿는 장면을 보며 숟가락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식탁 아래에서 경환의 무릎을 꽉 잡았다. 경환이 고개를 살짝 돌려 성은을 보았다. 성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말할게.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밤 9시가 넘어 아버지와 엄마는 객실로 안내되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펴드리며 오늘 푹 쉬시라고 했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며 허리를 굽혔다. 엄마는 성은 곁을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향수 냄새가 났다. 16살 때부터 맡아온 엄마의 향수. 성은은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른 구역질만이 목을 긁었다. 경환과 성은은 그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성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새벽 4시, 5시, 6시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때쯤 복도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고요. 아침 7시 반. 성은은 세수를 하러 복도로 나갔다.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성은은 멈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과 복도 사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아, 어제 진짜 오랜만이었지. 그 언니가 아직도 그렇게 유연하더라. 요가를 해서 그런가. 아유, 뭐 서로 좋으면 된 거지. 근데 남편분은 좀 살이 붙으셨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는 있어. 응,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가자고 했어. 경환이랑 며느리 없을 때. 성은의 시야가 좁아졌다.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 아래 벽지의 오돌토돌한 질감이 비현실적으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요가를 해서 그런가? 유연하더라. 서로 좋으면. 경환이랑 며느리 없을 때. 성은은 부엌 문을 밀어 열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든 채 돌아보았다. 성은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성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소리가 먼저 나왔다. 어머니, 그분들이 제 부모예요. 제 친부모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한 짓 때문에요. 어머니가 지금 전화로 말씀하신 바로 그 짓 때문에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식탁 위에 떨어졌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성은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성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성은은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경환이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이미 깨어 있었다. 성은의 얼굴을 보고 일어섰다. 성은은 말했다. 경환아, 네 부모님이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은 짓을 했어. 내가 너한테 말한 그것, 똑같은 것. 경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뭐라고? 그가 말했다. 성은은 반복하지 않았다.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경환은 성은이 고시원 형광등 아래에서 5해를 보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경환이 복도로 나갔다. 성은은 방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 경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인가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의 침묵이 들렸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30분 후 성은과 경환은 차에 탔다. 케이크 상자는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왔다. 딸기 생크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경환이 시동을 걸었다. 성은은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경환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작고 작은 사람이었다. 성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환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우리 둘뿐이네. 성은은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모두 차가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차는 봄이 오지 않은 도로 위를 달렸고 가지 끝의 물기는 여전히 꽃이 되지 못한 채
매달려 있었다. 차 안은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히터가 돌아가는 낮은 바람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진동, 그리고 두 사람의 얕은 호흡,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다. 성은은 조수석에 앉아 경환의 왼손을 잡고 있었다. 잡고 있다기보다는 손가락이 거기 걸려 있었다. 힘이 없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경환은 한 번도 손을 빼지 않았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때 성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았다. 이른 봄이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 가지마다 작고 단단한 눈이 맺혀 있었다. 터질 듯 부풀어 있으면서도 끝끝내 닫혀 있는 그 모양이 어쩐지 자기와 닮았다고 성은은 생각했다. 경환 씨. 성은이 입을 열었을 때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남의 목에서 나온 것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응. 경환의 대답도 평소와 달랐다. 늘 따뜻하고 묵직했던 그 한 음절이 오늘은 얇았다. 유리처럼 얇아서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것 같았다. 우리 집에 가면 좀 자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환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 대화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제 아침에 끓였던 된장국 냄새 세탁기에서 돌린 섬유 유연제 냄새 성은이 좋아하는 라벤더 디퓨저 향. 모든 것이 하루 전과 똑같았다. 하루 전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예약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고르고 경환이 넥타이를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고민하던 그 아침과 똑같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은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침대로 갔다. 이불을 끌어올렸다. 경환이 뒤따라 들어와 성은의 등 뒤에 누웠다. 팔 하나가 허리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무겁지 않았다. 존재를 알려주는 정도의 무게. 성은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는데 몸이 먼저 꺼졌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어두웠다. 저녁이었다. 경환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라면이었다. 경환이 성은을 보았다. 눈이 여전히 붉었다. 성은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성은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환은 회사에 나갔고 성은도 출근했다. 아무도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동료가 주말에 뭐 했어요 하고 물으면 성은은 웃으며 시댁에 다녀왔다고 답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경환의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성은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경환의 전화로. 경환은 저녁을 먹다 말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성은이 물었다. 누구야? 경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 성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환이 전화기를 식탁 위에 엎어놓았다. 두 사람은 남은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성은은 경환에게 말했다. 나 상담 받아보려고 심리상담. 예전에 혼자 다닌 적 있는데 그때는 오래 못 갔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 경환이 고개를 돌려 성은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다. 그래 같이 갈까? 성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혼자 먼저 갈게. 당신도 필요하면 따로 알아봐.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경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은 아파트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작은 빌딩 4층. 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과 나무 향이 났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안경을 쓰고 목소리가 낮고 고른 사람이었다. 성은은 첫 회기에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니 목이 막혔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니 속이 뒤집혔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상담사는 기다렸다.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성은을 무너뜨렸다.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그 허락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담에서 성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스와핑. 말하는 순간
혀가 타는 것 같았다. 상담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성은은 4번째, 5번째, 6번째 상담을 거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풀어놓았다. 17살의 식탁, 아버지의 윤리교과서, 어머니의 핸드폰 속 영상, 고시원의 형광등, 경환의 손, 딸기 생크림, 케이크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그것들이 하나씩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성은의 몸은 반응했다. 어떤 날은 구역질이 났고, 어떤 날은 손이 떨렸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경환에게도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경환은 전화를 받았다. 성은은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경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단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겼다. 경환이 방으로 들어와 성은의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많이 우시는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가 대신 전화를 하신 거라고 했다. 성은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다. 자기 부모는 결코 울지 않았다. 그것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차이였다. 눈물, 후회, 부끄러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성은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봄이 깊어졌다. 아파트 창 너머로 벚꽃이 피었다가 졌다. 성은은 매주 화요일 상담실에 갔다. 경환은 매주 목요일 다른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담 내용을 묻지 않았다. 대신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나눠 하고 잠들기 전에 손을 잡았다. 어떤 날은 그것이 충분했고 어떤 날은 그것마저도 버거웠다. 어느 화요일 상담이 끝난 뒤 상담사가 물었다. 성은 씨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성은은 오래 생각했다. 잊고 싶어요. 이 모든 걸 잊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떠올렸을 때 토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은은 웃었다. 알아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언젠가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은은 편의점에 들러 딸기 우유를 2개 샀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경환 것. 현관문을 열자 경환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성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편안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너져 있지도 않았다. 성은이 딸기 우유를 내밀었다. 경환이 받아들었다. 고마워. 성은이 경환의 옆에 앉았다. 빨대를 꽂고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그 단순한 단맛이 혀 위에 남아있는 동안 성은은 생각했다. 우리는 아마 완전히 괜찮아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교과서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향수 냄새는 어느 길모퉁이에서 불현듯 날아올 것이고 시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소파 위에서 딸기 우유를 마시며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날이 오기를 성은은 빌었다.